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소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주요 판정 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노위 심판정입니다. 중노위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의장이 있고요. 양옆으로 공익위원 좌석이 있고 또 맨 가장자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최근 판정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중노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또 비판적 입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중노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분쟁 해결 기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중노위는 관할 분쟁과 대상의 폭이 매우 넓고 또 심판과 조정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 분쟁 해결에 중노위는 중치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대법원에 앞서서 중노위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변화에 부응하는 어떤 전향적 판정을 내림으로써 노사관계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노위의 판정 및 조정 대상은 상당히 넓은데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여기 부당해고 다음에 괄호 속에 등이 있는 것은 해고뿐만 아니라 정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직, 전직 등 또 다른 징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 또한 노동쟁의 조정, 그리고 또 비정규직 차별 시정, 그리고 복수노조가 사업장단위에 허용된 후로는 이제 교섭 요구, 또 교섭 대표,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결정 등 이러한 것들을 심판 및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노사 분쟁이 이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즉 해결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심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 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제 오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그러한 다양한 분쟁 중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중노위에서 박준성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이 한국의 노동위원회라는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세히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요 2018년 현재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분쟁 중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제 해결되는 끝나는 비율이 95%에 달합니다. 제가 자세한 통계는 여기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제 작년도 예를 보면은 작년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려진 중노위 재심 판정 등 이제 소송 대상 건수 1,724건 중에서 이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제 593건으로 소송 제기율은 34.4%였습니다. 그런데 재심 유지율이 85.4%입니다. 따라서 이 중노위의 재심 유지율은 평균 한 85%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이 판례를 통해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다. 그렇게 판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특별히 판례 변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판결 요지를 판례 법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켜서 전국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결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의 구제 이익에 대한 이제 쟁점인데요. 중노위가 고용관계 종료 후의 구제 이익에 대해서 내린 판정 요지를
판정의 입장을 대법원이 수용해서 기존의 대법원 그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화가 이제 그 시도되었습니다. 요 근로기준법 30조 사항 보면은 맨 밑에 금년 5월 18일 날 신설되어서 이번 달 11월 19일 날부터 시행되는 그 규정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30조 이제 사항 제가 줄친 부분이 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또 정년이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에는 노동위원회가 그 심판 과정 중에 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또는 정년이 도래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소외 이익이 없다, 구제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노위가 이제 내린 판정이 그런 경우에도 소외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제 물론 그 근로자에게는 민사소송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부당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법원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말하자면 이제 신청인이 근로자가 그 심판 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또 정년에 도달했거나 하더라도 그렇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것인데 해고 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직을 당했는데 정직을 다투는 그 과정 중에 그 기간 중에 그 사업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됐고 또 이 조항 단서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그 부당 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 그것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명할 수 있다. 이 근기법 30조 사항이 신설되어서 이번 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중노위 판정이 그 입법화되는 이러한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노위 판정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바에 의하면 제가 왜 여기에서 노사공 TV에서 이 중노위 판정을 분석하는지 그 의의를 여러분들도 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최근 중노위 심판 사건의 그 주요 판정을 분석을 하겠는데요. 그 너무나 많은 사건 중에 이제 그 제가 요 세 가지 사례를 세 가지 사건을 선택한 그 이유는 기준은 그 계속 꾸준히 쟁점이 그 되고 있으면서 법리가 정착된 경우 또 그다음에 그 새롭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 그러니까 아직 그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판례 법리가 전혀 축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버스 기사를 그 사용자가 그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CCTV 기록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에 그 중노위 판정도 서로 결과가 엇갈리고 또 대법원 판례가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 판례 하나 가지고 판례 법리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사례 경우에 즉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사용자가 그 CCTV 기록에 의해서 이제 징계한 경우에 이게 그 서로 상충되는 법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또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데 이제 그러한 그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이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례 법리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도 다룰 만한 가치가 의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너무나 파급 효과가 크게 이제 미치는 이제 그런 경우, 요 맨 밑에 보시면은 CJ 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건 금년 6월 초에 내려진 판정입니다. 그래서 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맨 위에 그 당사자 적격, 즉 구제 신청의 사용자 적격이죠. 군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 사건. 그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용관계 종료 후의 구제 이익, 소의 이익이죠. 세 번째 그 CJ 대한통운 사건, 이건 단체 교섭의 상대방 및 이제 부당 노동행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사건부터 그 소개하고 평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법률이 딱딱하고 또 좀 지루할 수도 있으나 이 사안을 설명을 들으시면 흥미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금년 8월 2일에 판정이 난 사건인데요. 초심에서 이 신청인 근로자의 그 구제 신청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인용을 했고 또 재심에서도 재심인 중노위에서도 초심 유지가 되었습니다. 군 부대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제 신청 당사자 즉 사용자 적격, 이 사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제가 이제 그 실제 뭐 어린이집 이름이라든지 또 보병 사단의 이름 그 숫자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 즉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의 신청인 근로자는 그 2019년 3월 1일부터 이 어린이집에 입사해서 뭐 땡땡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땡땡 어린이집에 입사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2021년 2월 28일 이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죠. 그 어린이집 원장인데 국방부 편의상 제1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방부 제1보병사단과 2018년 7월 29일부터 2021년 7월 28일을 계약 기간으로 요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군부대랑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부대 가보면은 그 안에 이제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해서 보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신청인은 어린이집 교사이고 이제 피신청인 사용자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주장하기를 본인은 이 군부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이 어린이집 직원 즉 보육교사 등의 그 임용 면직 보육교사를 채용하거나 또 뭐 면직하는 데 있어서 이 군부대 제1보병사단에 보고를 하고 승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돈을 쓸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제1보병사단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 위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에 또 자신의 직책수당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다. 자신은 이른바 월급원장, 우리가 흔히 뭐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월급원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군부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데 뭐 위탁 계약이든 위임 계약이든 뭐 도급 계약이든 뭐 원하청 계약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을 사용한 계약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그 근로자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때 근로자들이 이제 그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으로부터 뭐 해고나 징계를 당했을 때 이 근로자들이 이제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용자 적격, 즉 당사자 적격이 노동위원회에서 아주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판정 요지를 설명하고 또 평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요지를 보시면 이제 이 사건 사용자가 즉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또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은 이제 골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1 보병사단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그 제시한 것을 보면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는 이제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또 어린이집 원장이 지급했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그 해고 예고 통지서의 발송 주체 또한 군 직장 땡땡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사용자는 어린이집 원장은 이 보육교사를 여기 갑자기 왜 을이 나왔냐면 사실은 여기에 그 신청인 근로자가 갑과 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근로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같이 이제 신청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권자로서 그 결재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또 교직원 회의록에 의하면 키즈노트 작성, 핸드폰 사용 자제 등 또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학습 평가 또한 사용자가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세 번째 근거는 세 번째 구체적인 근거, 그 중노위가 이 어린이집 원장을 그 사용자로 인정한 이제 그 세 번째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해임권에 대해서 이 군부대는 제1보병사단은 승인 보류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보류를 통지하였음에도 이 사용자 어린이집 원장 본인의 결정으로 해고를 2021년 1월 21일, 25일 통지하였습니다. 그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군부대가 이 제1보병사단이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을 해고하는 것을 좀 보류해라라고 한 이유는 이 군부대에는 그 군부대 소속 노무사도 있고 또 법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법적으로 노동법적으로 평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류해라, 해지 통보하는 것 좀 보류해라 하고 지시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 교사 채용에 대해서 이 군부대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해임을 좀 보류해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단행하고 또 이를 대체하는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우리는 군부대에서는 면접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고 또 초심 진호위의 신문 과정에서 보면 이 사용자는 이러한 공문과 같은 취지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채용 및 해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또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이 군부대는 제1보병사단은 이 사건 위탁 운영 계약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했고 사용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구장 표시에 이제 군부대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편 줄친 부분 보시면은 이제 한편 이 제1보병사단이 그 사용자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임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은 그 위탁자의 지위 또는 이제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행한 관리 감독권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 및 임명권 또한 이 사건 사용자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그 판정 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석. 이제 이 사건은 그 군 부대의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군 부대인가 아니면 군 부대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장인가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쟁점들도 그 부수적인 쟁점들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그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나 이제 공기관과 이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업무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아주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은 쟁점입니다. 이제 이런 때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연히 뭐 근로관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고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 문제가 즉 해고당한 근로자는 누구를 상대로 그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 업무 위탁을 준 지자체나 공기관인가 아니면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즉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종종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 쟁점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위탁계약에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에서 이 위탁자의 법적 지위, 그렇죠? 또는 법령상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당연히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관리 감독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행하는 관리 감독 행정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위탁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계약 상대방인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수탁자인가 이게 여부가 이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혼돈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이제 위탁계약의 내용과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 감독권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따져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결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실질적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실질적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역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종속성의 존재 여부는 이제 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이 대법원 판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제 근로기준법상 그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게 대학교 입학 그러니까 대입 종합반 강사의 판결인데 그 사례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 표시를 한 게 있고 또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또 그냥 이탈릭체로 또 한 경우가 있고 그 경중이 다릅니다. 이제 그 우리가 근로자인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온갖 계약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뭐 위탁계약, 뭐 위임계약, 도급계약,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랜서 계약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계약의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하의 그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준들을 이제 사실관계에 맞춰 보아서 종합적으로 맨 아랫줄에 보시면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기준들을 전부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휘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두 번째
또 보스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인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또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뭐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여기에서 판례가 점점 이제 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지금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우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굉장히 협소하죠. 근데 상당한은 좀 굉장히 여유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요건 2006년 판례고요. 이제 뭐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뭐 상당한 그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그런데 뭐 이동을 하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고 이것도 뭐 충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중요하게 또 표시한 것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즉 일한 거에 대한 대가인가. 이제 그 다음에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이것은 그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사실은 기본급인데 기본급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근로자인데 뭐 사업자 등록세를 그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하얀색으로 화살표 표시한 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의무화 정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얼마든지 사대보험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 대법원 판례가 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그 근로관계에 대입을 해서 사실관계를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을 전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다음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그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사용 중수성이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이 사건에서 중노인은 이 어린이집 원장이 비록 보육교사의 임면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군부대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으로서 이제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가졌다. 임면, 근무 평가, 휴가 승인,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가졌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군부대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